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밭대학교 건축학과 5학년 재학 중인 이혁진입니다. 저는 오늘 건축과 철학의 만남에 대해서 발표를 맡았는데요. 기준이라는 한기준 대표와는 친구 사이여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기획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축과 철학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때 어떤 것부터 소개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건축의 이제 인접 학문인 예술, 과학, 철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건축이 예술과 함께, 또 과학이 건축과 또 함께, 또 철학이 요즘에 함께 오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이거 왜 철학이 요즘에 건축이랑 같이 가게 되었고 우리가 철학을 왜 공부해야 될까 의문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우선 예술과 과학, 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은 감각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과학은 논리를 만드는 것, 그래서 어떤 것을 구성해내죠. 그리고 철학은 개념을 만드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념이라는 것은 이제 생각이라는 건데,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계속 다듬고 또 정리하고 그래서 이론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3대 학문이 나눠진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에요. 근대 이후로부터 사회가 다변화가 되고 또 다원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그 각 학문들이 점차 세분화되고 좀 깊어지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 학문은 구분이 없이 하나로 합쳐져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르네상스의 거장이야균, 나는 근대 건축의 아버지, 밤새워 그림도 그렸다고. 이걸 보시면 우리의 선배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또 꼬르비제를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이 과거에 봤을 때는 철학가가 곧 예술가였고 또 예술가가 건축가였고 이랬더니 과거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철학이 오늘날 건축이랑 같이 결부돼서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어려우신가요? 아직은 어렵지 않죠? 그럼 언제부터 철학이 건축과 함께 시작되었나?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1988년도 3월 영국의 테이트 갤러리에서 건축과 철학, 이렇게 해서 해체주의로 해서 건축전이 열리는데요. 그것을 보고 바로 그 같은 해 3개월 뒤에 6월 달에 뉴욕의 모마 미술관에서 해체주의 건축전이 열립니다. 지금 여기 포스터를 보시면 Deconstructivist in Architecture라고 써있죠. 그리고 이렇게 7명의 건축가들이 초대되어서 해체주의 건축 사조가 이게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하나의 건축 사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해체주의라는 철학이 건축과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공공연히 보여지는 이런 공인화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해체주의라는 것은 누구한테 나왔느냐? 자크 데리다라는 이런 철학가로부터 나왔는데요. 자크 데리다의 이론을, 해체주의를 보다 자세히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학이라는 것이 자신의 생각을 다듬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걸 먹고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결국에 그 사람의 생각이나 또 개념, 또 이론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을 했겠죠. 데리다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에서 평범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유년기는 부유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억압받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식민지를 겪어봤기 때문에 벌써 어떤 느낌인지 대충 마음속으로 와 닿으실 겁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었는데 그렇게 모자 쓰고 다니는 거 뭔지 아시죠? 그랬는데 프랑스 식민지여서 그걸 이제 감췄어야만 했고 바깥적으로 보일 때는 기독교, 그러니까 가톨릭으로 위장을 했었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제 의식도 그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몰래 집에서 숨어서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히 억압받는 삶을 살아왔던 과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똑똑했으니까 프랑스 본토로 이제 호기차게
유학을 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안녕, 난 대리다. 나도 껴줄래?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리다를 이제 찾지 않고 또 식민지 그리고 본인들이 아니라는 그 타인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무시를 많이 받는 이런 사람으로서 프랑스에서는 좀 인식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우선 제가 다이어그램을 유령을 통해서 지금 데이터를 표현을 했는데요. 그의 이런 무시받고 또 주변에 겉돌고 또 사회 주류에 편승하지 못하고 기득권층과는 동떨어진 이런 삶이 그의 이론, 해체 이론 중에 그가 설명할 때는 유령 이론, 유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마치 그 유령은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대리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회에 있는 기득권층이 만들어졌고 누가 이렇게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맞춰서 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이렇게 항상 소외되는 것들을 만들어지는 것일까 라고 했더니 이게 서구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성 중심주의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그 이성 중심주의를 무너뜨려야지 라고 대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두 장의 PPT가 사실은 이번 제가 오늘 하는 발표의 거의 80%의 모든 내용과 개념을 포괄하는 건데요. 부디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이기 때문에 우선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데리다가 해체를 하고자 했던 이성 중심주의는 무엇이었을까? 이성 중심주의는 우리가 어떤 걸 결정 내리고 살아가고 생각하고 할 때 이성을 중심으로 둬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성적으로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합리성을 가져봤을 때 이게 당연히 맞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에 나왔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맨날 보는 시험이 이성 중심주의를 대표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득권층, 교수님, 사회의 어떤 높으신 분들이 만든 이런 시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맞춰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성적으로 사고해서 그걸 암기하고 배우고 우리 따라갑니다. 하지만 여기에 학교에서 시험 봐야 되는데 나 왜 시험 보기 싫다. 하지만 이걸 왜 보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분은 없지 않으셨을까? 저도 물론 시험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냥 학교에서 시험 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왔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득권의 생각이 이성 중심주의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데리다가 그들에게 당연히 친숙하게 다가오지는 않았겠죠. 그의 대학 논문이 그러니까 대학원 논문에서 박사학위 논문이 23년 뒤에나 제출하고 나서 23년 뒤에나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데리다는 외국에서도 유명세를 먼저 끌었었지만 영국, 미국, 그리고 일본 이런 곳에서 먼저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인정을 받지는 못했어요. 프랑스는 철학의 나라이고 철학은 이제 이 이성 중심주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데리다가 어떻게 해체를 하려고 했는가? 이성중심주의라는 것을 무너뜨려야겠는데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는가? 이성중심주의의 기본인 구조주의를 해체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를 암기하고 가시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조주의가 무엇인가? 건물의 골조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어, 텍스트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구조주의는 그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단어들을 다 모으고 그 세계 각국의 나라 또 없어져가는 단어 이런 것들 모아놓고 여러 가지 수집된 언어 자료들을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공통분모를 찾는데 그게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게 비슷하네, 언어의 구조가 이렇네 하고서 분류를 해나가게 됩니다. 말로부터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사실 오류가 있다라는 걸 데리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 이성중심주의와 구조주의가 그러면 같이 가는가? 이성중심주의는 왜 구조주의에 근거하는가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가까이에 계신 분 이름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공주대 김나영 학생이 여기 앞에 오셨는데 김나영이라는 이름을 본인이 직접 지으셨나요? 아니죠. 누가 지어주셨어요? 장명가가 이렇게 생년월일 이런 거 보고 좋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장명가가 김나영이라고 너는 이름을 가져라 하니까 받아주신 거네요. 그렇죠? 김나영이라는 이름이 본인이라는 생명체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벽하게 100%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나영아 일로와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나영아 밥 먹자 하면 같이 밥 먹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그거를 한 번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왜 나영인가? 그러면 이름을 바꿔볼게요. 미나라고, 김미나. 그러면 미나는 나영이가 맞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 구조에서 어떤 언어가 자연스럽게 발생되었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언어 생성문법은 어떤 과정에 있어서 언어가 탄생되기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탄생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 의해서 나는 그런 언어가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는데, 과연 내가 밥을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너무 배가 고프고 밥을 정말 먹어야겠고 하는 나의 본질, 나의 그 대상을, 주체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의문을 던진 겁니다. 바로 그렇게 단어라는 것을 데리다는 해체를 하면서 이성중심주의를 해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데리다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주체라는 것이 있고 객체가 있어요. 주체는 나영이라는 그 생명체, 객체는 나영이라는 이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이에는 우리가 완벽하게 이것은 같은 거야, 나는 이혁진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그 사이에는 분명히 무언가 어떤 틈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인식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걱정해보지도 않았던 그 틈, 그 사이 공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데리다가 얘기를 합니다. 아마 데리다의 해체 철학이 이렇게 그때 그 당시에 대단히 이제 70년대 이후로 구조주의를 막 하고 치면서 해외에서부터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공간이란, 그 사회 공간이라는 개념이 건축가들이 봤을 때 좀 약간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그 사회 공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정말 필요한 기능이 있는 공간이 있는데 마치 버려진 어떤 골목, 틈새 뭐 이런 공간이 그때 이후로 주목을 데리다에 의해서 받아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그 사회 공간이라는 것을 데리다는 다른 표현으로 유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사이에 유령이 있다. 그것이 진실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데리다는 합니다. 그러면 건축이라고 해서 우리가 건축 해체주의 건축 생각을 해봤을 때 대부분 대충 머리에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러면 데리다의 해체주의를 잘 포괄하고 있는가, 데리다의 해체주의를 잘 나타낸 그런 건축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또 배워왔으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겨를이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다른 패션을 들고 와봤습니다. 해체주의 패션 치면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해체시키고 옷을 구멍 뚫고 이렇게 이거를 해체주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건축도 좀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데리다의 해체 철학이 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해체주의 건축으로 남게 되느냐. 이 사이는 필립 존슨이라는 건축가, 비평가, 이론가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가였던 필립 존슨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애초에 기독건축으로서 자라나요. 그리고 대학교도 그때 가장 좋았던, 이미 하버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79년도에 폴리커츠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88년도에 이 해체주의 건축전을 열었는데 이미 대단한 대가로서 정평이 나 있었겠죠. 그리고 뉴욕에서 열렸던 6월달에 열렸던 해체주의 건축전이 그 모마 갤러리가 이 사람이 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해체주의 7인의 건축가로 초대했던 그 건축가들이 어느 누구도 난 해체주의 건축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난 해체주의 건축가가 아니다. 내 건축은 해체주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해체주의가 더 깊게 발전하지 못했고, 해체주의 건축이 또 그리고 약간 사멸하는 서조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필립 존슨이 이렇게 대가가 그들을 불러 모아서 이런 전시회 할 거니까 뭐 해보자 하면은 나도 유명해질 것 같고 어떤 이렇게 유명세의 흐름을 타고 자기도 성공의 궤도에 오를 것 같고 하는 것 정도를 그들을 이용 정도 하는 것, 그리고 그 정도까지 허용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서 전시회를 같이 개최한 건 아니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7명의 건축가가 누가 초대가 되었나? 프랭크 게리, 피터 에젠마, 베르나르 춤이, 램코라스, 쿠핀멜 브라우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리베스킨트, 자하 리드, 이렇게 7팀의 건축가가 초대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차차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해체주의 건축전 자체가 건축에 대한 좀 심오한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애초에 그 건축전 전시 자체를 우리가 요즘에 건축전을 각 학교마다도 하는데 그거 약간 시초처럼 여겨지게 된 것이 모델을 이렇게 다이를 놓고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그 위에 이제 온전원 형식으로 이제 그때도 했고 또 다 자아리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그의 미술 작품, 수시도 이런 것을 걸었고 그의 모델을 벽에다 이제 거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건축을 예술 작품으로서 제대로 좀 잘 신선하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였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쇼오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그게 오늘날의 해체 건축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프랭크 게리 좌측에 보이는 건물이 프랭크 게리가 살던 본인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집 때문에 뭐야 이런 집을 지었어. 지금은 볼 때는 그냥 뭐 저런 집이 있을 수 있지 하지만 저 당시에는 대단히 획기적이고 또 사람들이 대단히 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철망 같은 거 집을 지을 때 쓰나. 그때는 이제 좀 단락하고 안락하고 좀 벽 돌려진 따뜻한 집 이런 것들이 전원주택으로서 각광을 받아야 되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일본의 한 레스토랑 앞에 있는 물고기 조각상을 이제 프랭크 게리가 디자인을 해요. 이것 때문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처음에 주목을 받는 계기는 건축이 아닌 조각상으로 이렇게 프랭크 게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단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크게 만든다던가 박물관 외벽에 비행기를 매단다던가 이런 수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 수상안전요원이었던 하지만 이제는 사업을 하는 사업가의 집을 지었습니다. 사무실 오피스 공간도 같이 넣어달라 이런 거에 있어서 수상안전요원이었기 때문에 그 막루처럼 사람이 누가 물에 빠지나 안 빠지나 볼 수 있었던 걸 갖다가 이렇게 넣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프랭크 게리는 초반에는 이제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그러니까 현대로 넘어와서 유명한 이제 댄싱 하우스고 뒤에 수업에서 들을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빌바오 구겐하임입니다. 이렇게 한 장소에서 그는 가서 그림을 드로잉을 한 200장 정도를 그린 다음에 돌아와서 부하들한테 직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잘 종이로 잘 잘라서 디자인해봐. 한 다음에 모양 만들어 보고 손 돌려서 만들어 보고 아니 종이 위에다 한 개 더 붙일까? 뭐 띄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프로그램으로 까띠아라는 프로그램을 넣는 방식으로 역설계 기법을 사용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즈니 센터네요. 램코라스에 대해서도 갖고 왔는데 램코라스께 너무 예전 거 말고 좀 저도 어쩌다 보니까 현대 거를 들고 왔습니다. 유명한 도서관이죠. 그가 설계를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건 외형적 모습이 좀 특이하다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약간 개념 자체가 이렇게 슬라브라고 하는 그 바닥판을 잘 조절을 해서 그거를 외형적으로는 그 바닥판들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CCTV네요. 이 CCTV는 방송국인지 아시죠? 베이지에 있는 밖에 이렇게 사선으로 줄이 가는 것들이 구조고 그 안에는 기둥 같은 것을 배제한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영국의 오브에어라는 회사와 세실 발문가라는 사람이랑 같이 작업을 주로 많이 하는데 요즘에 그는 남의 일을 풀어주는 것만 하다가 자기가 직접 짓기도 하고 이렇게 요즘에 현대 건축은 또 과학 기술과 더불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쿠피메브라고요. 초반의 작품인데 리모델링 작품이에요. 지붕을 뜯는 뭐 이런 거 작업했는데 좀 기괴한 어떤 형상을 고전적인 작품을 건물에 달았죠. 그리고 이제 대각선으로 기울어진 집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대단히 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여겼습니다. 유명한 BMW 박물관을 가져왔는데 이때부터 그한테 있었는 건축이 약간 어떤 오브제였던 것 같아요. 어떤 사물 같은 것 같아요. 여기 모래시계 같이 보이는 것과 넓은 처마가 달린 지붕 이 개념이 요즘에 그의 건축에 계속 보여지고 있고 다른 각도에서 본 BMW 박물관입니다. 대전이네요. 죄송해요. 제가 대전에서 왔거든요. 부산에 지은 부산 국제영화제 건물이죠. 이 지금 건설 중인 모습이네요. 이거
지붕의 무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붕으로 이제 기록에 남았는데 4,00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가 공모전에 제출했을 때의 모습이고, 다니엘 리베스킨트, 덴버 뮤지엄 맞나요?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네. 맞습니다. 네, 덴버 뮤지엄. 이 작품을 통해서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정말 주목을 받은 게, 하늘로 이렇게 날아 올라가는 이런 벽체, 뭐 대단히 좀 누가 봐도 되게 어떤 또 다른 생각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거 이름은 뭐죠? 한균 대표님. 제가 이걸 안 넘기다 보니까 갑자기 이름이 헷갈릴 때에는 맞는 것 같아요. 이따가 경품 받아가시는 지금 하나 앞에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얄 온토리오 뮤지엄 맞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유대인 박물관. 좀 프로그램 자체가 좀 마음에 드는데 저는 빨리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한국의 한 작품으로는 이제 삼성역에 있는 현대개발 사업 본사 건물이고요. 현대 아이파크 부산 해운대에 있는 건물 아파트죠.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하디드는 그때 해체주의 당시에 이런 투시도 기법을, 대단히 왜곡된 투시도 기법을 활용했는데 예술적으로도 좀 같이 그때 대단히 인정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본인이 건축부터 공부를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조형적, 미술 이런 것을 다 공부를 했고 나중에 AA 스쿨을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데 재주가 있어서 오늘날도 자하디드는 의자 디자인, 가구 디자인 그런 거를 서슴지 않고 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부하 제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만요. 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이 그 88년도에 있었던 모마 갤러리에 걸렸던 작품들을 위주로 들고 와보았습니다. 피트라 소방선에요. 가장 유명하게 그녀를 처음에 유명하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소방선인데 어떻게 이런 모양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가구 공장 내에 비싸게 짓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냥 동네 소방서 이렇게 짓지는 않았겠죠. 기능상으로 좀 이렇게 큰 넓은 차고와 뭐 이런 거를 우선 배치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비토라 소방서를 어떻게 디자인을 할까 했던 생각을 개념화시킨 그녀의 투시도 기법으로 한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그녀가 세대를 했죠. 물론 그녀가 전혀 연관이 없고 사실은 그녀의 대만에 있는 회사에서 담당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건물도 그녀의 이름을 달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지금까지 5명의 건축가를 소개해드렸고 해체주의랑 연관이 그렇게 깊게 있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빨리빨리 넘겼어요. 데리다의 해체주의라는 개념, 그 사이의 공간, 그리고 어떤 것을 무언가를 해체시키려고자 하는 그 노력을 보였던 건축가가 이제 남은 피터 아이젠만이라는 건축가인데요. 그의 건축 실험을 통해서 한번 해체주의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왜 처음에는 이렇게 그는 건물을 어떤 걸 해체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해체라는 거는 사실 초반에 외형적인 걸 해체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기능이라는 걸 해체하려고 했습니다. 왜 기능을 해체하려고 했을까? 예술이 건축이랑 같이 결부되어서 오랜 기간 와왔는데, 그러니까 뭐 모더니즘 예술이 있으면 모더니즘 건축도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으면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같이 영향을 서로 받으면서 왔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드로잉을 할 때 인물화, 뭐 추상화, 그리고 풍경화 이런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을 그려오다가 대상이 없는 거를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터 아이젠만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건축은 그 대상이 없을 수가 없지? 내가 기능을 한번 없애버려야겠다. 건물에 기능을 없앤 건물을 내가 만들어봐야겠다 라고 해서 주택을 1부터 10까지 작업을 해서 그가 실험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주택 1의 모습인데 여기 옆에 엑소메트릭이 보이네요. 아직 1과 2는 그의 초반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해체를 하고 있나 이런 게 제대로 보여지지가 않고, 이런 옆에 보여주고 있는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도 후대에 나중에 따로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주택 2의 모습이고요. 주택 3부터 지금 여기 아래 다이어그램 나오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옆에 모델도 보실 수 있고, 저쪽에 이렇게 볼록 이렇게 튀어나온 이런 공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테라스 같은 걸까요? 아니면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 공간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가 기능을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실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만들어진 게 좀 난해하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집이긴 집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거 어떻게 했는지 좀 보여줘야 되겠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이어그램 이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다이어그램 이론을 창조했던 건 아니고요. 들레즈라는 철학가가 오늘 원래 들레즈 얘기도 조금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예 들레즈 얘기는 다 빼버렸는데, 들레즈가 어떤 다른 대담에서 잠깐 개념을 언급한 거를 그는 끌어다가 다이어그램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건물을 만들고 베일을 나눠서 쪼개고 돌리고 벽체를 삽입하고 기둥을 넣고 이런 것이었는데,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달린 것들이 이게 건물을 지탱하는 요소이기보다는 사실 장식적 요소에 가깝고, 약간 이게 얼마나 좀 완벽성을 기하지 않는 정말 기능을 제대로 해체하고 있는 건물인지 보여주냐면, 주택인데 지금 사실 다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주택을 만든 겁니다. 방 한가운데 기둥이 있어요. 방에는 기둥이 없어야지 생활하기 편한데 침대에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건축주가 비싼 돈 들여서 이걸 지은 다음에 침대를 또 따로 맞추는 거예요. 공장에다가 여기 이만큼 기둥 자리 이렇게 빼줘서 만들어주세요 해갖고 이렇게 좀 불합리적인, 갑자기 이게 한가운데 보도 아닌 보가 이렇게 확 지나가고, 아마 이런 모형 안에서도 지금 보이고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피터 아이젠만이 작업을 했습니다. 약간 실험적으로서는 의의가 있어 보이지만 과연 여러분 생각이 어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6네요. 여기 또 이제 또 아이소메트릭 다이어그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또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좀 더 발전돼서 색깔로도 보여줍니다. 뭐 이런 저렇게 좀 넓은 단위로 나눈 거 그리고 좁은 단위로 나눈 거를 섞어야겠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네요. 주택 9네요. 뭐 똑같이 다이어그램들 나오고 건물이 나오고, 대망의 이제 주택 10인데요. 주택 10 이후에 이제 그는 다른 공공적인 프로젝트를 하는데, 사실 그가 주택 10까지를 마칠 때 그렇게 유명하지 못했어요. 좀 알고 있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좀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의 좀 대가라고 불리는,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라 그 중에서 뉴욕 5 백색 건축을 했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리차드 마이어가 그의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압박이 되게 심했대요. 부모님의. 걔는 이렇게 건축 잘해서 떵떵거리고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유명한데 넌 뭐 하고 있냐. 나중에 천천히 이제 명성을 얻게 됩니다. 베르나르 춤이 그 역시 해체적인 건축을 제대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무엇을 해체라고 했느냐? 피터 아이젠만은 기능을 없애려고 했는데, 개념적인 기능을 없애려고 했는데 사람들한테 뭔가 인식시켜야 되니까 건물의 외부를 결국에 해체를 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르나르 춤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나는 해체를 해봐야겠다. 프로그램이라는 게 없는, 그러니까 배제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열려있는 이런 건축을 난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는 이제 스크립트라는 개념을 그가 만들어냅니다. 뭐 구조주의 뭐 이런 것부터 다 철학에 관련해서 나온 거긴 한데, 아까 텍스트라는 단어를 쪼개는 방식으로 어떤 개념을 해체시키는 거, 이런 걸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비슷하게도 스크립트라는 개념, 대본이라는 걸 만들어서 나는 다이어그램도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지 않고 스크립트라고 불러서 내 건축을 설명해야지. 이건 맨하탄 프로젝트인데요. 아르베트 이름 아닙니다. 제가 잘못 붙인 거예요. 맨하탄 프로젝트인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마치 어떤 수시 기법의 장면이 내가 걸어가면서 무언가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습니다. 결국에는 그의 건축에 이런 개념들이 그대로 보여지고요. 또 역시 이름을 계속 잘못해갖고 왔네요. 맨하탄 프로젝트인데, 이런 장소에서 이런 모습, 거기는 항상 사람들이 결부되어져야 되고 사람의 행위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틈새 공간, 이벤트 공간이 보여졌습니다. 마치 포인터가 좀 작동을 안 하는데 되게 좀 통로같이 보이는 이런 공간에 모임의 공간, 흩어지는 공간, 그리고 그 장소에서 서서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라는 것이 영화 촬영 기법이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들은 다 사람들의 활동을 카메라로 찍어서 그 장소에 가서 찍어서 보여준 것이라고 합니다. 베르나르 춤이를 정말 유명하게 만든 프랑스 아릴레트 공원의 모습이죠. 그는 처음에 어떤 식으로 이걸 디벨롭을 시킬까 해서 점과 선과 면의
개념을 이제 도입을 시킵니다. 맨 아래에 있는 것이 누가 봐도 이 면이고, 면은 대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점인데요. 점은 그의 이벤트 공간을 상징하는 정말 그 존재이자 폴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선이 이제 맨 위에 보이고 있는데, 선은 이 공간들 사이에서 사익 공간들을 누비면서 다닐 수 있는 수직 동선, 또 수평 동선,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동선들이 딱 보기에도 다채로워 보입니다. 동선들은 그냥 바닥에 길을 깔아놓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항상 구조물들과 함께 가는데, 뭐 캐틸레버처럼 위에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제 실제로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그 램프 같은 것도 공중에 만들어 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딱히 어떤 의미를 깊게 부여했기보다 사람들의 다양한 행위, 거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느끼는 것, 이런 것을 베르나르 추미는 제공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램프가 공중에 있고 그 옆에 폴리가 붙어져 있네요. 녹색 대지, 너른 대지 위에 빨간 색깔 폴리가 딱 서 있는 모습이 저는 약간 감각적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빨간색이 되게 진부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 빨간색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이 대지 자체가 도살장이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피를 약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을 사용을 했고, 꼭 도살장이 아니더라도 여기다가 백색으로 그 수많은 수십 개의 폴리들을 지어놨다는 것보다는 빨간 색깔이 좀 눈에 좀 튀지 않나요? 이 강렬한 색채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더 라비르트가 유명해지지 않았나. 이런 폴리들은 그 공모전 현상설계 당시에 애초에 어떤 건 카페를 넣어주시오, 일부는 연극 같은 공연할 수 있는 곳을 넣어주시오, 극장을 넣어주시오, 이렇게 지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수많은 폴리들을 만들었으니까 그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없앴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가서 자기가 그 공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생성해내라. 그리고 그것이 이제 효과적이었던 게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고 애용하고 있죠. 여러 가지 폴리들의 모습입니다. 모양은 뭐 다채롭고 러시아 구성원들을 좀 떠올리게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아닌가. 그리고 데리다의 해체 개념을 비교적 잘 담고 있지 않은가. 어떤 것을 해체할까, 건축에서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체되면 결국에 어떤 이득,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무언가를 남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추미는 실험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동영상을 틀어놨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추미가 자기가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위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보셔야 되는데, 건축 안에 있는 사람을 영국의 주인공에 비유합시다. 개념과 거기에 흥미있는 사람들은 배경과 주인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 경우 건물은 배경에 해당입니다. 건물이 배경이 되고 사람은 주인공이다. 하나 연극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 공원은 좋은 예증입니다. 저희가 자기 건축을 난 잘했어 라고 책 스스로 칭찬하고 있네요. 르 프레노이 국립예술원 모습인데, 이것도 취미가 한 작품이고 거의 좀 결정체를, 해체주의 결정체를 좀 보여주는 거 아닐까. 물론 앞으로 다른 일들이 더 많이 있어야 하지만 이 나름대로 그 해체주의 일곱 건축가 작품 중에서는 이게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굳이 사진을 찾아서 들고 왔는데요. 이 르 프레노이 국립예술원은 원래 있던 건물입니다. 딱 보시기도 아시겠지만 이 노란 색깔 부분이 원래 있던 부분이고, 옆에 추가적으로 지붕인가 판인가 슬라브인가 무슨 공간인지 싶은 것이 나중에 키미가 추가적으로 만든 부분입니다. 밖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렇게 램프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계단이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왜 데리다의 개념을 보여주는가. 그 지붕, 새로 만든 지붕과 원래 건물이 있던 그 사이에 대한 사이 공간에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건물 자체가 주인공이 돼야 될 때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 사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나눌 수 있고 어떤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했고, 실제로도 그 당시에 대단히 호응을 많이 받았던 건, 요즘 우리가 보면 옆에 이렇게 뭐 램프 붙이고 이렇게 대각선 내려와서, 그러니까 계단처럼 내려오고 해서 그게 강의실이 되고 이런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처음 시초였고요. 건물을 이 공간에서 이 공간, 밖과 안을 막 넘나들고 뚫려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지붕 위로 거닐고 이런 느낌이 마치 우리나라로 표현을 하자면 천사소녀 네티처럼 느끼지 않았을까.
이해를 하실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나이 있는 친구들만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마치 캐논원처럼 날아다니는 느낌을 좀 주는 이런 걸로 대단히 각광을 받았고 외부 형태가 아름답진 않았지만 대단히 찬사를 많이 받은 건물입니다. 이로써 제가 해체주의 건축을 대충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뭐 열심히 읽으시라고 들고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장수책을 사고 갖고 온 거였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한번 저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답을 하셔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돌아가셔서 또 건축을 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만의 건축, 여러분만의 철학은 어떤 것인지를 고민을 해보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 사실 이 이후에도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것은 질문 답변 Q&A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